반갑습니다. 저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정경석입니다. 잠시 2014년 대비 감정평가사 공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그 질문 있거나 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메일을 적어 놨습니다. 다음으로 보내든지 네이버로 보내든지 또 급하신 분은 휴대폰 문자로 보내도 좋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그 질문은 즉각 제가 답변을 개인적으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 감정평가사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격을 하면은 그야말로 인생이 착 이렇게 앞날이 어떻습니까? 하창하게 이제 되겠죠. 자, 합격만 하면 뭐 여러 가지 생활도 안정되고 또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뭐 잘 알고 연간 이 지원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 인원수가 뭐 과거에 비하면 매우 인원수가 이렇게 적은 편입니다. 이 도전자가.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한번 합격을 하면은 이제 그 합격한 그 해하고 다음에까지 이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합격하면 이제 다음에 어떻습니까? 2차 시험에 어떻습니까? 합격을 이제 해야 되겠죠. 2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다음에 2차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은 또다시 1차 시험에 또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응시를.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으냐. 이 시험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해는 1차 시험에 매진을 하고, 자,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2차 시험에 매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전략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7월 달에, 그죠? 7월 달에 1차 시험을 칩니다. 1차 시험. 그리고 이제 뭐 7월 초에 치죠? 그럼 7월 달, 8월 달, 한 2달 정도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시험을 공부를 하려는데 기간이 좀 적다는 거죠.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그 간격이 그죠? 좀 넓으면은 또 2차 시험 바로 도전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공부를 해가 2차 시험에 이제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시험을 위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는 어떻습니까? 뭐 토익 성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그 성적이 그 영어 토익 성적이 700점 이상 이렇게 70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것이 나와야만이 원서 접수가 됩니다. 그렇죠? 원서 접수. 이거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을 칠 때, 과거에는 서울에서만 쳤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개선됐죠? 서울에서도 치고 어떻습니까? 이제 부산에서도 뭐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와서 시험을 치도 됩니다. 부산에 와서 좀 편하게 됐죠. 서울까지 안 가고 또 서울에 있는 사람은 뭐 또 서울 가면 되고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죠. 2차도 이제 지방에서 칩니다. 자,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1차든 2차든 무조건 서울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경비도 좀 경비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시험 칠 때 그 당일 컨디션 이런 것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시험 회계학이 있고 이제 회계학하고 또 어떻습니까? 법규가 있죠. 또 이제 민법이 있고 또 경제학이 있죠. 경제학.
이제 전략을 좀 잘 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감정평가사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또 뭐 여기저기 듣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 좀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요 네 과목을 왕창 이렇게 줬습니다. 왕창 주고 왕창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내고 끝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좀 개선이 됐죠. 지금 과목이 어떻습니까?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이렇습니다. 한 세트. 지금 1차 시험 칠 때 가장 어떻습니까? 1차 시험 칠 때 가장 강한 것이 시간 조절입니다. 시간 조절.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왜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되느냐? 시간 조절. 대부분이 시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실력은 있는데 시간 조절이 실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합격 뭐 이런 커트라인이라든지 수험생들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라든지 응시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는 그런 정보를 다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공을 안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 있죠.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감정평가사 그 파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때까지 연도별 기출 문제,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기출 문제, 과거 기출 문제, 과거 이제 뭐 응시생 평균 점수, 그다음에 40점 미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락이죠. 40점 미만 가락이 어느 정도 가락 비율. 과목별 가락 이 비율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도 뭐 그냥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죠. 자, 여기 이런 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당연히 어떻습니까? 가락이 가장 많은 것이 뭐냐? 핵약입니다. 핵약. 그래서 핵약이 가락이 가장 많고 어느 정도 가락이 많이 생기느냐? 응시생의 한 40% 정도가 여기서 가락이 생깁니다. 근데 또 여기서 가락이 생기고 여기도 또 뭡니까? 요런 데도 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가락이 다 있습니다. 가락이. 그러면 이제 한 3,000명 정도 시험 치는데 그 3,000명 중에서 대부분이 여기저기 가락 당하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떻습니까? 쉽게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쉽게 내버리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 1차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에 평균적으로 합격 인원을 한 500명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감정평가 업계에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거나 또는 뭐 공무원으로서 뭐 5년 이상 이런 관련 분야 종사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이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1차 시험을 안 치고 2차 시험만 친단 말이죠. 그 2차 시험만 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면제받고 2차만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합격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감정평가 법인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감정평가 법인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몇 년 5년 이상 이래 근무하면은 그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구청에 뭐 지적과라든지 이런 공시지가 평가와 관련된 그런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면은 요 면제를 받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조절이 중요하다 하는데 제가 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는 40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한 문제 1분이기 때문에 40문제 다 풀 수 있고, 자, 요거는 민법하고 굉장히, 요것도 40문제 다 풀 수 있고, 요것도 40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모르는 거는 넘어가야 되겠죠. 제일 이제 한 것이,
요거 40문제를 한 20분에서 한 25분, 늦어도 30분, 한 25분 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 시간을 좀 남가야 되거든요. 그럼 회계학 같은 25분 안에 풀다 또는 한 20분 만에 다 풀어야 돼. 이렇게 풀면 여기에 몇 분 남습니까? 한 60분에서 60분 정도, 60분이나 한 55분에서 60분 정도 이렇게 남죠. 55분에서 한 60분 정도 이렇게 남죠. 자, 이렇게 남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규를 한 20분이나 25분 안에 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법규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아는 건 빨리 하고, 어설프게 좀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는 건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법규를 40문제를 40분 동안 다 했다. 그러면 회계학 40분 동안에 몇 문제 풀 수 있느냐? 예? 이 회계학은 한 문제 푸는데 한 2분 이상 걸리는 문제가 태반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40분 동안에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학은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최소 어떻습니까? 25문제 이상 풀어야 됩니다. 이상. 자, 몇 문제? 25문제 이상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5문제에서 최대 30문제에서 35문제. 35문제 이상은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35문제는 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35문제는 어려우니까 한 30문제까지. 그러니까 한 25문제 이상, 한 30문제 이 사이는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이를 풀지 못하면 회계학이 가락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대부분 응시생 시험 치고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가 20문제 풀고 나왔다.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20문제 풀고 나왔다면 무조건 가락이, 거의 다 확률적으로 보면 가락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20문제 맞췄다. 그러면 20문제는 찍었죠. 자, 찍은 데서 몇 문제 맞겠습니까? 예? 확률적으로 뭐 오지선당이니까 20%면 4문제 맞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면 20문제 푸는 거, 물론 자기가 뭐 풀었다 해서 맞추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80% 맞춰도 28, 16, 16, 뭡니까? 80%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16문제. 자, 20문제 해가 80% 맞춰야 된다면. 그러니까 16문제. 가락이 16문제죠. 4, 4, 16이니까. 예?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80% 정도 이 정답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문제 정도, 20문제 정도 풀고 20문제는 찍었다 하면 뭐 점수가 가락이거나 아니면 뭐 40점에서 한 45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회계학이 가락은 면했는데 너무 점수가 적게 나오는 바람에 다른 데서 점수를 보충해야 되는데 그 점수 보충이 안 되면 나중에 평균 점수가 어떻습니까? 한 50, 한 5점에서 평균 점수가 한 50, 한 9점 요 사이에 딱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평균 점수가. 왜냐하면 다른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다른 것도. 쉽게 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저는 참고로 그 감정평가사 1회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야,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강의했다. 굉장히 오래 했죠. 제가 1회 때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느냐면 이 회계학을 잘 하려면은 법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규를. 이 법규를 잘해야만이 여기서 시간을 전략해가 그나마 회계학을 한 문제 더 풀 수도 있는데 법규를 못하면 여기서 시간을 40문제 40분 다 먹습니다. 그러면 회계학은 보나마나 가락입니다. 회계학을 잘해도. 굉장히 그 회계학 문제가 좀 길죠. 길고 또 전부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계산 문제입니다. 예, 읽고 계산하고 해보십시오. 시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는 항상 요걸 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작과 동시에 이걸 눌러놨는데 지금 한 14분 정도 흘렀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래 흘렀다는 걸 알죠. 안 그러면 모릅니다. 한 5분 지났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거 돈 얼마 안 합니다. 한 2, 3천 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핵약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이걸 탁 늘려가지고 풀어보십시오. 자기 생각에는 한 2, 3분 걸린 것 같은데 이것 보면은 한 6, 7분 이렇게 걸리는 문제도 많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 하나가 요거 하나 있느냐 없느냐가 그 학습 효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이 시간 부족이 많기 때문에 요 꼭 그래서 항상 그 뭐 예를 들어서 또 경제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민법도 마찬가지고 40문제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것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회계학 같은 거는 내 문제 잘 아는데 좀 길다. 다시 한번 이거 시간 재가지고 한번 해보자. 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간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회계학을 물론 회계학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법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규를 잘해가지고 법규를 40문제를 어떻습니까? 20분이나 25분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법규를 40문제를 20분이나 25분에 맞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법규 점수가 최소 어떻습니까? 최소 70점 이상 확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70점 이상. 근데 법규 40문제 하면서 40분 다 걸렸다. 그 법규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 그거는. 그럼 뭐 법규 점수가 어떻습니까? 60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회계학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자기 실력을 어떻습니까? 자기 실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시험 치고 와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회계학은 점수가 몇 점 나왔냐? 이러면 되게 회계학이 점수가 안 좋다 이랍니다. 점수가 50점 안 나왔다, 40몇 점.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그럼 내가 또 물어봅니다. 그 몇 문제 했느냐? 이래 물어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한 20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거는 뭐냐? 회계학을 제대로, 그래서 자기 아는 것도 못 풀고 노는 거예요. 아는 것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도 회계학이 좀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 법규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민법하고 경제학은 시험 칠 때 이것도 40문제 할 수 있고 이것도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한된 시간 내에 모르는 거 빼고 40문제 알만한 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나 경제학은 이것도 자기 시간 40분에 40문제, 40분에 40문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어쨌든 간에 좀 너무 이제 길거나 시간이 촉박하는데 굉장히 긴 이런 문제는 조금씩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거는 60점만 받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60점만 받으면 합격이니까 점수를 어떻습니까? 7점, 80점 평균 점수 그렇게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풀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지문이 짧은 거, 시간이 절약되는 거, 그리고 아는 것만 풀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시간 조절을 못해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회계학 같은 경우는 이론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또 원가 회계가 쉬운 사람은 원가를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 회계가 10문제 나오는데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재무회계가 1번부터 30번까지가 재무회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 회계가 31번부터 40번까지입니다.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걸 섞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문제 보면은 대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섞어 놓으면은 그냥 재무도 풀고 원가도 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많이 생기냐면 어떤 누구도 아주 진짜 내 회계학 잘한다 이런 사람들도 40분에 40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누구도 못 풉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학생들이 말이죠.
한 30문제,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 푼다. 물론 이제 뭐 한 3문제, 4문제 푸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요 정도는 꼭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가 자, 재무에게 30문제 풀었다. 30문제 풀었다. 그리고 땡 했다. 그러니까 원가에게 한 문제도 못 풀고 놉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은 뭐냐면 재무에게 1번부터 30번까지 있다. 여기 자기 모르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가 회계 31번부터 40번까지 중에서 아무리 못 풀어도 어떻습니까? 5문제 이상은 풀어야 돼요. 5문제 이상 풀어야 된다. 실컷 원가에게 공부해 놓고는 어떻습니까? 시험 치러 가서는 한 25문제 풀었는데 재무에게만 풀었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원가 회계가 보면 좀 쉬운 것도 있고 또 조금 그래도 원가 회계는 다 계산 문제인데 그죠? 한 절반은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나와 보면 어떻습니까? 아, 원가 회계 나는 문제도 못 봤는데 보니까 한 대여섯 문제는 내가 잘 아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거 다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절대 순서대로 풀면 안 됩니다. 자, 순서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골라서 풀어. 골라서 풀어. 자, 골라서 풀으라는 말은 뭐냐? 1번 너무 길다. 그거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1번부터 40번까지 가야 돼. 1번부터 40번까지. 요 1번부터 40번까지 갔는데 이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한 25문제에서 한 30문제 사이 정도 이렇게 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풀면 안 된다. 골라서 풀어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제가 1회 때부터 강의를 했다 그랬죠.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회계학에서 가락 다 나옵니다. 그 자료가 다 있다 그랬죠.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들어가 보면은 특히 회계학에서 가락이 너무 많고요. 또 평균 점수도 낮습니다. 평균 점수 낮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꾸 그래서 또 회계학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계학 너무 많이 하지 마라는 이야기. 이건 회계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원체 회계학 문제가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고득점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회계학은 전략적으로 어떻습니까? 한 50점대만 맞으면 돼요. 전략적으로. 이게 전략을 잘 써야 돼. 60점만 합격인데. 그럼 이거 회계학을 한 50점대만 유지하면 돼요. 50점. 50점대만 유지하면은 다른 데서 점수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점수 올리기 쉬운 게 뭐예요? 법규. 점수 올리기 쉽죠. 이런 데서 점수 올려야 돼. 또 점수 올리기 쉬운 게 뭐예요? 민법. 점수 올리기 쉽잖아요. 지금 전공과 관계없이 전공이 뭐다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전공하고 관계없이 누구든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이 법규하고 민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를 확 올려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좀 수학 잘한다. 이런 학생들, 좀 수학 잘하고 뭐 미적분도 좀 잘하고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경제학이 좀 쉽습니다. 왜냐면 이 경제학이 뭐냐면 경제 수학 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수학적 개념이 좀 이렇게 좀 처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제학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수학적 어떤 기본 지식이 충분히 잘 돼 있는 그런 학생들은 좀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요. 따라서 이제 경제학은 자기 전공이 뭐냐,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점수 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했잖아요. 법규나 민법은 전부 다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라서 전공하고 관계없이 뭘 했느냐 관계없이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누구나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수학을 좀 잘해야 좀 쉽게 느끼고 좀 공부하기도 수를 타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경제학 공부할 때. 예?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프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또 이 경제 수학적 지금 경제학은 다 이 수학이 들어간 경제학이거든요. 모든 그래프의 원리가 다 수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학적 개념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수학적 그 기분이 안 돼 있으면은 굉장히 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 경제학도 어떻습니까? 이 가락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도 50점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살 길은 뭐다?
법규하고 민법을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회계학을 합니다. 회계학을 하지만은 항상 법규하고 민법 요거에서 승부가 나야 된다. 또 법규하고 민법에서 점수가 고득점이 안 올라오면은 어느 누구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세세하게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한 25분 정도 흘렀습니다.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 시계, 요거 있죠? 요거 하나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해가지고 책상에 딱 놔놓고, 예? 내가 지금 몇 분 공부하고 있거나, 항상 이 시간을 체크하면서, 왜 그러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딱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7월 초에 시험 친다. 예? 그죠? 딱 이래, 예? 원서는 언제 접수하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날짜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딱 이렇게 다가온다면,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을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마지막으로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은 이 수학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수학도 어떻습니까? 수학 문제 한 번 풀어봤다. 한 번 풀어봤는데 기억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이래야 돼. 길도 어떻습니까? 내가 옛날에 한 번 와봤는데 잘 못 찾겠네. 한 번 와봤으니까 잘 못 찾죠. 또 가고 이러고 자주 가면 눈 감고도 갈 수 있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반복 학습을 꼭 해야 됩니다. 반복 학습. 그러니까 연습 문제, 연습을 어떻습니까? 한 5제곱 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연습을 어떻습니까? 한 5제곱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회계학은 어떻습니까?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습니까? 숙달해야 돼요. 문제를 숙달해야 돼요. 숙달. 그렇게 해야 점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 받는 거하고 여기서 점수 받는 거 똑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는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회계학을 하지만은 사실은 법규하고 민법을 잘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 회계학은 본인이 한 50점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험 칠 때는 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연습할 때 계산기를 반드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계산기를 활용해야 돼요. 어차피 시험 칠 때 계산기 들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1차도 계산기 들고 들어가고 2차 시험에서도 어떻습니까?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회계학에서 계산기가 필요하고요. 1차 시험은.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어떻습니까? 감정평가 실무 있죠. 실무에서 계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기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기 활용을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공부 방법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어떻게 하느냐면 재무회계를 먼저 하고요.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를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재무회계도 같이 하고 원가 관리회계 이런 식으로 이 재무회계 할 때 말이죠. 일단 기초 회계 원리가 이제 공부가 미리 돼 있어야 됩니다. 미리 돼 있어야 되는데 기초 회계 원리가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도 상당하고요. 또 감정평가사는 응시생들이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전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전공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회계 원리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재무회계 자체가 좀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또 양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책을 나눠 놓습니다. 그러니까 초급 회계
또 뭡니까? 중급 회계, 그 다음에 고급 회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무회계하고 원가 관리회계인데 여기서 몇 문제? 30문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30문제. 자, 여기서 몇 문제? 10문제. 이래 놓거든요. 10문제. 이렇게 놓습니다. 지금 이제 감정평가사는 이렇고 또 공인의 예산은 또 다릅니다. 공인의 예산은 또 문항수가 한 50문제 나옵니다. 객관식 문항수가. 자, 세무사 같은 경우는 또 이 30문제 나오는, 내나 40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뭐 3대 요거 30문제, 10문제. 세무사는 조금 또 다릅니다. 그 뭡니까? 이 배분 비율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재무회계가 초급, 중급, 고급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인데 혹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다른 시험 기출 문제를 보려면은 이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또 문제 수준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고요. 이 감정평가사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 간세사가 간세사 그리고 세무사. 요것이 감정평가사하고 이 레벨이 비슷합니다. 감정평가사하고 레벨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나마 세무사가 약간 더 어렵습니다. 근데 막 레벨은 비슷하고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회계사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는 이 문제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기출문제 보시고요.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문제 중에서 너무 어렵고 너무 이게 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 감정평가사 쪽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기출문제는 이쪽 기출문제하고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 초급 회계,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재무회계가 쉽게 말하면 3개가 있습니다. 책도 3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초급 회계를 뭐라고 하느냐? 초급 회계를 하지 않고 회계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 원리. 그리고 중급 회계는 책 이름이 중급 회계입니다. 고급 회계는 책 이름이 고급 회계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난이도에 따라서. 자, 그럼 이제 고급 회계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고급 회계는 이 감정평가사도 할 필요 없고 간세사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고급 회계는 누가 하느냐? 이 공인회계사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겠죠. 세무사도 고급 회계는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간세사나 감정평가사 이런 경우에는 고급 회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 그대로 고급,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저 세무사 같은 경우는 1차도 회계학이 들어가지만 2차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차나 2차가 다 들어갑니다. 이 간세사는 1차밖에 없습니다. 회계학이. 근데 세무사는 1차 시험도 들어가고 2차 시험도 들어갑니다. 1차, 2차. 회계학도 1차에도 들어가고 2차에도 회계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회계사하고 세무사는 공부가 좀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들어가고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세사나 감정평가사는 회계학이 어떻습니까? 달랑 1차밖에 없습니다. 2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도 할 용도가 어떻습니까? 1차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2차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회계사나 세무사는 1차도 있고 2차도 있어요. 1차, 2차. 이러니까 회계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의 양도, 질도 좀 다르게 좀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 중급 회계, 요거는 이제 모든 시험이 중급 회계 수준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급 회계 수준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무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은 중급 회계입니다. 그 고급 회계는 책 이름이 고급 회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계 원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객관식 문제는 어떻습니까? 객관식 문제 낼 때 모든 시험이 객관식 문제 낼 때 객관식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객관식은. 이 객관식 할 때는 고급 회계는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급 회계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요거는 이제 주로 2차 시험. 2차 시험에 놓는 거예요. 고급 회계는. 그러니까 고급 회계는 회계사나 세무사만 하는데. 그럼 1차 시험은 객관식 1차 시험은 어떻습니까? 회계 원리를 포함해서 초급을 포함해서 중급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뭐가 안 되냐? 회계 원리 초급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급 회계를 강의하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회계 원리도 하고 중급도 하고 하면 이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 뭐 회계 원리 초급은 뭐 공부가 돼 있다 생각하고 이 중급 회계부터 합니다. 그런데 못 모르는 학생은 나 회계학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급 회계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전공도 다양하고 또 핵약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최근 중급에게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회계원리를 먼저 강의를 좀 해드리고 이제 중급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보다 또 시간이 많이 또 흘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메일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즉각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막 궁금하면 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요거 공부 방법은 마치기로 하고요. 잠시 후에 초급 회계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